네, 여러분 좀 쉬었다 오셨나요? 한국의 자연과 문화답사 8강 두 번째 시간 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글로벌 한국학과의 주원규 겸임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서 이제 그 한국의 문화 중에 중요한 엘레먼트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음식의 역사 중에 고려 후기 시대까지 한국의 이제 시대 구분해서 고려 후기 시대까지의 죄송합니다. 고려 후기 시대까지의 음식의 이제 발달사를 조금 살펴봤어요. 자, 두 번째 시간에서도 그에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는 어땠을까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중기까지 불교라는 그 종교의 영향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서도 식생활에 유교의 영향이 크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나 그 도덕적 패턴이 식생활에 주는 영향이 지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나 어떤 그 가풍을 가졌느냐,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전체적 이념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정치 체계에 따라서도 식생활이 이렇게 가변적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선시대에는 식생활에 유교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볼 수가 있겠고, 불교에서는 이제 사찰 음식과 동시에 음차 습관, 그러니까 차를 마시는 그러한 예의를 한자로 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도하는 습관이 성행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고려시대 중기까지는. 그런데 고려시대 후기로 들어서면서 음차 습관이 거의 사라지고 일부 지방에서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차 습관이 거의 사라지면서 일부 지방에서 명맥이 유지가 됐고, 그러니까 차를 마시는 습관이 불교의 쇠퇴와 함께 이제 사라지기 시작을 했고, 반대로 화채, 한약재를 다리는 탕차류나 주류의 종류가 좀 많아졌다라고 이 어떤 음료수의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주류가 뭐죠? 술입니다. 그러니까 술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도입이 조금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차도 그냥 일반적인 어떤 꽃잎이나 어떤 식물성 잎을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약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직접 건강에 필요한 뭐 당귀, 뭐 강황,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약으로 쓸 수 있는 그 식물성 재료들을 차로 활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유학자들이 이 의식과 의례를 중요시했어요. 그러니까 유학자들이 뭐냐면은 유교를 공부하고 배우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이 유학이 성행을 하면서 조선시대가 왕조시대잖아요. 왕조시대의 대부분의 신하들이, 그러니까 왕조시대라고 해서 왕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왕을 떠받들고 왕의 시스템을 유지해주고 있는 그 세도가들이 있는 건데, 그거를 조선시대에서 특히 한국의 역사에서는 그 신분을 양반 계급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양반 계급에 있는 선비들이 주로 추구하고 있는 학문이 대부분 유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학이 뼈대가 되고 이 유학을 아우르고 있는 게 바로 유교고, 근데 유교의 가르침이 성리학이잖아요. 성리학은 중국에서부터 유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중국의 어떤 사상적이나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영향이 그렇게 등장을 한 거고, 그 유학자들이 의례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규범이 엄격히 지켜져요. 그러니까 혼례, 상례, 제례 규범. 그러니까 혼인을 하는 어떤 의식, 그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는 절차, 그리고 조상들을 기리는 제사를 드리는 규범들이 매우 엄격하게 지켜지죠. 그리고 이게 조금 차이가 생기는데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본격적으로 숟가락의 사용이 고집이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때부터
젓가락과 숟가락이 함께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의 식당에 와서 보시면은 특징이 있잖아요. 젓가락과 숟가락. 포크는 서양 문화이기 때문에 포크는 많지 않고 젓가락과 숟가락을 같이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전까지는 숟가락 사용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젓가락만 사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떠서 손가락으로 집어 먹는 어떤 집는 도구가 필요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혼례와 상례와 제례의 규범을 엄격히 지키는 이 과정 속에서 흔히 말하는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음식을 함부로 먹거나 그냥 좀 저급하게 먹어서는 안 된다. 규례와 예식을 지켜가면서 먹어야 된다라는 그 어떤 규칙성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숟가락의 사용이 이제 중요시하게 대두가 됐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한국에서 숟가락과 젓가락이 함께 사용이 됐고, 자, 조선 중기로 넘어가서는 남방으로부터 그 남방 지역이죠. 남부 지역에서 고추, 감자, 고구마, 호박, 옥수수, 땅콩이 이제 전래가 된 거예요. 이 가운데 고추는 한국 요리의 맛을 급격하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조선 중기 시대에서 고추가 도입이 되면서 원래 예전에 우리 한국 음식 중에 발효식품이 있었잖아요. 된장을 한다든지 장을 담그는 것. 그러니까 장을 담그는 기술과 고추라는 요 식물이 결합이 되면서 어떤 양념이 등장했냐? 바로 고추장이 등장한 겁니다. 고추장이 한국 음식의 특징을 바꿔놓은 거죠. 한국 음식이 여러분 좀 많이 맵잖아요. 스파이시하잖아요. 그 스파이시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정적으로 요 고추장이 이제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추를 찍어 먹을 때도 혹은 밥을 비벼 먹을 때에도 고추장을 사용하는 게 조선시대 먹거리의 중요한 어떤 좀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한국 음식의 대표 음식 반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한국 음식의 대표적인 게 발효식품인데요. 주류가 그렇습니다. 된장과 고추장이 대표적인 발효식품이라면은 마지막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김치가 있어요. 김치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서양에서도,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김치에 대해서는 그 중요도를 많이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그 코로나19의 팬데믹 시대에서 유럽에서 오히려 주목을 했던 그 음식이 김치인데, 이 발효식품인 김치가 면역 체질을 강화시켜서 코로나19 감염을 막아 세우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라는 주장이 이제 제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게 정설이다 아니면 뭐 근거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설이다라고 얘기하기에도 어렵고, 동시에 반대로 아예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겠죠. 왜냐하면 발효식품이 주고 있는 효능이 인간의 어떤 세포 기능을 강화시켜서 인간의 면역 기능을 이렇게 좀 외부의 취약성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발효식품이 체질 강화와 체질 개선에 기여한 거는 분명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한국 음식 중에 김치가 대표적으로 대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발효식품에 대한 체질 개선에 대한 한국인의 몸의 보호와 그 몸의 보호라는 문화와 부합되어 있는 결과물이다 라고 평가될 수 있겠죠. 된장, 고추장과 더불어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 김치는 예전부터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조선 중기에 고추가 직접적으로 남방으로부터 도입되기 이전부터 김치, 그러니까 배추를 이용해서 야채를 발효시켜서 오랜 시간 두고 먹을 수 있는 이 김치의 역사가 시작이 됐지만, 고추에 김치를 넣게 된 건 문헌상으로 꽤 오랜 세월이 흐른 뒤라고 알려져 있어요. 1766년부터의 일이다. 그 전에도 김치가 있었지만 아주 빨간 색깔을 띤 고춧가루가 들어간 김치를 본격적으로 먹게 된 것은 17세기다 라고 정의 내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추를 김치에 넣게 된 것은 문헌상으로 1766년부터의 일이고 1700년대 말에는 김치에 또 뭐가 가미가 됐냐? 그러니까 이전에는 김치에 뭐 또 다른 어떤 양념이 특별히 들어가진 않았는데 첫 번째로 17세기 초반 중반에 이제 고추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고춧가루입니다. 정확히는 또 1700년대 말에는 젓갈이 들어가요. 젓갈. 그래서 그 역사서죠. 문화서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1849년에 쓰여진 동국세식이라는 역사서를 보면 장 담그는 것과 그러니까 된장 저기 메주를 쓰는 거 그게 장 담그는 거예요. 그리고 간장 담그기도 장 담그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장 담그기와 김장이 뭐냐면 김치를 담그는 어떤 연례 행사예요. 그거를 가정의 연중 2대 행사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 사회에서는 간장, 된장을 발효시켜서 만드는 장 담그는 일과 그리고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이하기 이전 늦가을에 그 김치를 오랫동안 담궈서 겨울철 동안 그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음식 먹거리 준비 행위, 김장을 가정의 연중 2대 행사로 표현한다. 이렇게 정의 내려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한국 음식의 역사 중에 하나이고 자, 한국 음식의 역사의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볼게요. 조선시대 이야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상차림은, 그러니까 상을 이제 차려요. 상을 차렸다는 건 뭐죠? 그러니까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을 때 여러분의 식탁 위로 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밥이 올라오기도 하고 국이 올라오기도 하는데, 조선시대 상차림을 보시면 메인 푸드와 마이너 푸드의 구분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주식이, 그러니까 메인 푸드가 쌀이에요. 밥이죠.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밥이 중요한 요일이고, 그리고 이 밥을 거들어주는 양념으로 부식이 이제 이걸 가미가 된 겁니다. 이 부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반찬이에요. 그래서 맛과 영양면에서 균형 있는 식사를 위한 재료와 요리법이 감안된 일정한 어떤 형식이 갖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차림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삼척 반상 혹은 12척 반상이라고 이제 일컬어져요. 첩이라는 게 뭐냐면요. 뚜껑이 있는 반찬 그릇을 의미하며 첩수는 밥, 국, 김치, 장, 찌개를 제외한 반찬의 수라고 알려져 있죠. 자, 아까 조선시대 상차림이 주식과 부식이 지금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주식이 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식은 5개 정도예요. 밥, 국, 김치, 장, 찌개. 그 중에 가장 주식은 밥이에요. 밥은 매 끼니 때마다 한 그릇을 모두 비워요. 근데 국이나 장이나 찌개는 다시 끓여서 먹기도 하죠. 김치는 발효식품으로 계속해서 내오기도 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상차림에 있어서의 주식은 밥, 국, 찜치, 장, 찌개예요. 그리고 부식이 뭐냐 하면 나머지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의미에서의 반찬이에요. 그리고 그 반찬을 담고 있는 반찬 그릇을 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첩이다 그러면 밥, 국, 김치, 장, 찌개를 제외하고 또 다른 반찬, 먹을거리가 3그릇 이상 있다는 얘기예요. 12첩은 그 반찬이 12그릇이나 있다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식사를 하는데 상 위에 12개 이상의 반찬 그릇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그 어떤 형식이죠. 간소하게 먹으면 3첩이고 그리고 많이 먹으면은 이제 12첩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반 서민의 상차림은 보통 3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밥이나 국 제외하고 3가지 반찬만 있으면 좋겠다. 3가지 반찬도 잘 없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4대부 집안, 그러니까 이제 일반 서민보다는 좀 잘 사는 사람들, 그 4대부 집안 사람들은 7, 9첩이고 마지막으로 임금의 수라상은 12첩이에요. 그러니까 12첩까지 이르는 12첩 반상을
임금님, 왕족들이 대하는 상이다. 그러니까 왕이 대하는 상을 수라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수라가 한자에서 유래했는데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임금이 받는 상은 이만큼 화려하다. 그거를 좀 입증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첩이다, 첩반상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반상 이외에도 목적에 따라서 조금 상에 어떤 올려지는 메뉴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이 상에 뭐가 나오냐면 죽, 면, 주안, 다과상이 마련이 돼요. 자, 죽, 면, 주안, 다과상 설명을 드릴까요? 죽은 스프예요, 스프.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이나 후, 에피타이저나 디저트 때 이 죽을 먼저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먹어서 속을 좀 달래고 그 다음에 딱딱한 음식들을 먹는 그러한 어떤 조상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침, 점심, 저녁 한국은 삼시세끼를 먹는데 삼시세끼를 모두 이렇게 밥으로만 먹기가 조금 따분하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식감을 나타내고 싶은데 맛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아쉬워서 면을 같이 먹고, 그리고 상을 먹는데 같이 술을 곁드는 게 바로 주안상입니다. 그리고 다과상은 디저트를 같이 놓는 거죠. 뭐 과일을 같이 놓고 먹는 거.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의례적 상차림이 있는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차리는 게 바로 삼심상. 혼례에서 먹을 때, 그러니까 뭐 결혼식장에서 먹는 상. 그리고 지금은 많이 안 왔는데 회갑, 곧 60세. 60세를 맞이해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만큼 60세 동안 무탈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회갑상,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제사상. 이 상차림에 따라서 반찬과 주식의 구분도 많이 달라지겠죠. 자, 그게 바로 조선시대 상차림의 특징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한국 음식 역사를 조금 더 이어나가 볼게요. 자, 조선시대에서 식생활이 다양해지면서 반가에서는 조리법과 술 만드는 법을 적은 책들이 나왔다. 이게 반가가 뭐냐면은 이제 서점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북스토어 같은 개념인데, 예전에는 이 북스토어 같은 게 뭐 그냥 상업적으로 이렇게 자본에 의해서 운영되는 어떤 상업시설이었다기보다는 국가나 이제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그 왕조 개념에서부터 출발해서 다양하게 전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식생활이 다양해지면서 그러니까 책의 종류도 우리가 요즘 말하는 요리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재료를 어떻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의미 있게 먹을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해 보는 게 바로 레시피잖아요. 조리법에 대한 책. 그리고 또 술을 직접 빚어요. 그러니까 술을 조선시대에 와서 술 빚는 법들도 많이 유행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서적들도 나왔다는 거죠. 식생활이 다양해짐과 동시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보이고요. 한편 절기나 특정에 따른 시식과 절식을 즐기게 되었으며, 시식과 절식은 뭐냐면 어떤 한국이 또 이 계절에 따라서 24절기로 나누어지거든요. 그 절기 때마다 독특한 그 때의 음식을 먹어요. 정월 대보름이면은 보름밥 뭐 그리고 잡곡밥을 먹는다든지, 이제 그렇게 절기에 따라서 좀 평소에는 맛보지 못했던 음식들을 먹게 돼요. 그게 시식과 절식이 즐기게 되었다는 유래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식생활의 다양함을 뒷받침하고 있고, 또한 중요한 것은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만의 특색이 넘치는 향토 음식이 등장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흔히 얘기해요. 저희가 지금 삼육대학교에 여러분 함께 계시지만 서울 안에 있을 때에는 사실 서울만의 어떤 향토 음식이 있다라고 보기는 약간 어려워요. 서울이라는 이 캐피탈은 원근각지라고 할 수 있는 각 지역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형성되어 있는 어떤 캐피탈리즘이 강한 곳이니까 특별한 어떤 향토 음식이 개발했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기 여러분 한국 지도를 보시고 남쪽을 보시면 남쪽에
동북 쪽에서는 동북 지역은 경상도라고 해서 경상도 지역에 향토 음식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서북 쪽에는 전라남북도라고 해서 전라도만의 남도 음식이라고 일컬어지는 음식들, 자, 그런 음식들을 향토 음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완성된 한국 요리, 그러니까 한국 요리가 여러 가지 한국 음식이 그 발효식품들을 기축으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메뉴들이 좀 정착을 해와서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한국 요리라는 그 개념이 정착을 해요. 그래서 20세기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조선 후기에 걸쳐서 한국 요리가 완성이 됐는데 20세기 들어와서 급격하게 현대화가 되면서 여러 음식들, 서양과 일본과 중국 음식의 영향을 받아서 고유성이 퇴색된 감도 없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의 음식이 신석기 시대부터 고조선 삼국, 고려, 조선시대, 개화기까지 수많은 역사의 질곡을 거치면서 매우 특색 있는 고정 요리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 한국의 음식의 역사를 조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두 번째 시간의 마지막 부분들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한국 요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냥 현대 한국 요리,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 역사였고, 그리고 바탕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자, 보시면 이게 다 12첩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반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밥은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주식이 아닌 거니까 반찬이라고 할 수 있죠. 좀 적어도 눈찜작으로만 봐도 12첩이 넘을 수도 있어요. 자, 그게 바로 한국의 어떤 전통 음식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정식집에서 하는 그 배경 사진이었고요. 현대의 한국 요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옛부터 지금까지 한국 요리의 특징이 뭐가 있냐? 봐, 쌀이나 보리 등 곡물로 하는 이 밥을 비롯해 죽이나 국수 등이 주식으로 되어 있고 메인 푸드가 되어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반찬들을 부식으로 먹는 서브 푸드로 먹는 형태가 발전되고 고정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반찬으로는 채소, 육류, 어패류 등의 재료로 요리법을 달리하여 국, 찌개, 구이, 찜, 전, 전골, 조림, 볶음, 나물, 생채, 편육, 젓갈, 포, 김치 등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원전 재료인 채소, 육류, 채소, 고기, 생선을 재료로 해서 이 세 가지 채소, 고기, 그 다음에 물고기의 재료를 레시피를 달리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어떤 발효식품에서부터 시작한 메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요리법의 경우는 외국 요리에 비해서 한국 요리의 특징이 뭐냐? 재료를 잘게 썰어요. 그리고 삶아요. 그리고 굽는 것. 그러니까 가열 조리법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서양은 불을 이용하는 조리법이 많기보다는 그냥 있는 거에다가 양념을 곁들여서 소스를 곁들여서 먹는 조리법이 좀 더 많은데, 한국의 요리는 가열해서, 그러니까 불에 끓여서 먹는 조리법이 많다는 거죠. 그 양념으로는 간장, 파, 설탕, 마늘, 깨소금, 참기름, 후춧가루 등을 골고루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찌개나 국을 먹을 때 이 양념들을 많이 활용을 하죠. 간장, 파, 설탕, 마늘, 깨소금, 참기름, 후춧가루. 그리고 이제 식품 자체의 맛보다는 한국 요리는 재료를 여러 가지 양념에 조미해서 전체적인 컨비네이션을 이루어낸 테이스트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게 현재의 한국 요리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또 현재의 한국 요리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또 한국에는 이전부터 정월 초하루나 정월 대보름, 단오, 유두, 추석 같은 명절과 절식이 되면, 그러니까 절기 음식이라고 해요. 특별한 요리를 준비해 먹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좀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자리도 그렇고 특별하게 뭔가 교류하게 되는 자리에 이렇게 특별한 의식을 만들어서 다양한, 그리고 새로 평소에는 먹지 못했던 음식이나 요리를 먹게 되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 음식으로 살펴보면 궁중 음식, 그러니까 그 왕족이 먹었던 음식, 그 민가의 반가 음식, 그리고 각 지방마다 독특한 향토 음식, 그리고 삼국시대나 고려시대까지는 불교의 영향을 깊게 받았기 때문에
사찰 음식 등이 고유의 전통 음식, 트래디셔널 푸드로 오늘날까지 남아서 전래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절판이나 신성루는 원래 군중 요리였으나 현대에 들어와서 대중화되었고, 절식과 전통 음식 등은 현재는 잘 먹지 않지만 명맥은 유지되고 있다. 이 정도로 한국 요리의 역사에 대해서 정의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하고 세 번째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